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오늘 제가 할 강의는 282페이지 인조 반정의 원인과 그에 따른 변화, 인조 반정의 원인과 그에 따른 변화. 인조 반정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인조 반정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지만 특히 이 영남, 남명학파, 경상우도 이쪽에 아주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인조 반정은 1623년에 이제 당시 임금이 된 광해군을 내쫓고 인조라는 새 인물이 임금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정권은 것은 본래 뜻이 반란 반정. 이때 발자가 해칠 발자가 다스릴 발. 어지러운 것을 다스리고 장문의 목적가 배우니까 어지러운 것을 다스려서 다른 데로 돌아간다. 다른 데로 돌이킨다. 비정상적인 난국을 정상적인 국면으로 회복한다. 뭐 다른 말로 반영을 다 겨우죠. 임금 옥새 주인을 바꾼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광해군은 1608년에 선조 임금을 이어서 임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광해군이 이제 임금이 될 때는 1675년에 나가있고 1623년에 쫓겨나가있고 1641년에 쫓겨났어요. 임금에서 쫓겨나가지고 강화도, 또 강화도에 있는 교동, 또 충청도 태인, 그 다음에 제주도로 나가있고 18년을 더 살다가 온갖 임금도로 살다가 온갖 천대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광해군은 임금 될 적에 우여곡절이 많아가지고 평생 좀 마음으로 불안했습니다. 광해군은 적자가 아니고 서자입니다. 자기 형님이 있고 서자 중에서 서열이 두 번째인데 그 1592년 임진왜란 일 나니까 선조가 1551년생이니까 그때 나이가 40살인데 더 적자가 없어요. 적자가 왕비한테서 아들이 붙습니다. 난리가 나고 일본 놈이 들어오니까 만약 선조가 죽는다면 임금 자리를 누구로 줘야 될 것이냐 이런 큰 문제가 생기니까 1552년 4월 13일 날 일본이 부산에 올라왔고 4월 28일 날 선조가 궁을 버리고 피난을 갑니다. 가다가 피난 도중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원래 이제 적자가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자가 세자가 되는데 선조한테는 적자가 없기 때문에 서자 가운데서 고를 수밖에 없는데
광해군의 친형이고 제일 맞이인 임해군은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했고 그 동생이 또 3명 더 있었는데 그다음 그 가운데서 광해군이 제일 총명했어요. 언젠가 한번 광해군 이제 선조가 적자가 태어나지 않고 아들 5명 서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임금으로 아끼고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모아놓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첫째는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고 물으니까 다른 왕자들은 뭐 소고기니 뭐 닭갈비니 뭐 이래 하는데 광해군은 뭐라고 했어요? 소금. 어째서 소금이냐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으면 맛이 없다. 아주 명답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 노래 가사 가운데 보니까 소금보다 더 귀한 게 황금이고 또 황금보다 더 귀한 게 뭐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생애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내일 되면 오늘보다 더 연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꾸면 안 되고 뭐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오늘 해야 돼. 그래서 소금이다 했고 두 번째는 제일 마음에 걸리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른 왕자들은 뭐 예를 들면 신뢰는 행기다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한 기다 이래 하는데 광해군은 자기 생모가 3살 때 죽었는데 우리 어머니 얼굴을 기억 못하는 것이 어머니 얼굴을 기억 못하는 것이 제일 한스러운 일입니다 보니까 그래야 선조인 걸 마음을 좀 감동시킨 일이 있어요. 근데 선조가 피난길 도중에 자기가 만약 죽으면 안 되니까 급하게 세자를 책봉합니다. 4월 달에 피난 가다가 6월 달에 책봉하는데 광해군 그때 이제 19세 때인데 18세 때인데 세자가 됩니다. 세자가 돼가지고 이제 분조를 해가지고 실제로 임대하는 중에 선조는 저 국토 끝 압록강과 이주로가 있으면서 여차하면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 강원도로 경력을 내려와가지고 어병들하고 연락하고 이 조정을 통과한 것은 광해군입니다. 그래서 분조라는 것은 나누어진 조정, 뭐 제2정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임진왜란때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다가 광해군이 임금 되는 건 틀림없는데 변수가 하나 세우고 있는데 영창대군이라고 그 임목대비 여러분 잘 아는 임목대비하고 1604년에 결혼했는데 2년 뒤 1606년에 선조 말년에 적자가 태어납니다. 이 적자가 태어나면 본래는 서자를 제끼고 무조건 다음 때의 적자 맞이가 다음 때의 왕을 맡는 것이 공식인데 여기서는 예외가 된 것이 그 한 14년 전에 이미 광해군을 갖다가 세자로 책봉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계속 광해군한테 왕위를 물려주느냐 광해군 세자 자리를 폐시키고 영창대군한테 주느냐 하면서
선조가 마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북인들 선조 말년에는 북인들 잡았는데 광해군을 지지하는 북인들이 대북파 그 다음에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북인들이 대북파 북인이 달라집니다. 1575년에 동서분당이 일납니다. 그다음에 1591년에 그 서인 정철의 처벌 문제를 두고서 강경파는 북인, 그다음에 홍금파는 남인인데 북인들은 남명 정농들 들어가고 남명 선생의 제자들, 남명 선생의 제자의 제자들, 그다음에 남인들은 활계 선생의 제자의 제자들. 하다가 이 내암 정용 불문이 남명 제자 가운데서 대표적입니다. 선조 말년에 영창대군을 뭉치면 안 되고 원래 제대로 책봉해 놓은 광해군을 그대로 임금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광해군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정인홍하고 이첨. 근데 선조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 정인홍하고 이첨을 기양 보냈습니다. 기양 보냈는데 기양 가는 중간에 선조가 세상을 베려버리니까 1608년에 광해군이 임금에 저기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임금이 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 정인홍 이첨입니다. 그러니까 대북파가 광해군이 되니까 완전 세력을 잡았다. 그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498년 무오사화 때 세조 말년부터 성종 때까지 조정에 진출한 그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제자 및 그 친구들 영남살인파 초기 영남살인파 50명이 조정을 장악했는 조정의 세력을 얻었는데 그것이 무오사화 때 일망타진됩니다. 그 뒤에 몇 차례 사고가 있었고 하지만도 선조 때쯤 가면 퇴계 선생이나 남명 선생의 그 제자들이 조정에 많이 등장합니다. 퇴계 선생 제자는 문인록에 올라 있는 제자만 해도 309명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 역사상 그 당시까지는 제자를 제일 많이 기른 분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많이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남명선생 제자는 한 100명쯤 되는데 남명선생 제자는 과거 시험 치가 있고 조정에 진출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1592년에 임진왜란 일나니까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 의병장이 한 70명 되는데 50명 정도가 남명선생 제자거나 남명선생 제자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도 의병의 거의 대부분이 남명학파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재산, 집 모든 걸 다 내놓고 7년 동안 지원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끝나니까 그 발언권이 대단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선조가 조정에 불을 올립니다. 그래서 선조 말년에 가면 이제 조정이 거의 대부분 영남의 퇴계학파나 남명학파의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부로 혼합됐다가 1600년으로 가니까 영창대군 태어나니까 영창대군 지지파 소국 가해군 지지파 대부분 나뉘다가 가해군이 1608년에 임명되니까 대우파 적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큰 땅파가 하나 생기면 조그마한 땅파들이 반대한 땅파들이 지원받지만 생깁니다. 근데 이제 큰 땅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모임 유세군은 반대당 당파를 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얘다 붙이면 이 작은 당파들 다 Y가 되는데 한 당파만 계속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이 원수의 원수는 동일하고 서로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반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북파가 잘못한 것이 광해군이 자기들 편이니까 반대파를 생각 안 하고 자꾸 자기들 당파만 불리고 자기들 당파만 쓰니까 다른 당파에 대한 정보도 없고 다른 당파에 또 뭉치니까 그것이 인조 반정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광해군은 이제 임진왜란 때 도공을 많이 샤워나니까 임진왜란 때부터 선조가 계속 광해군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이제 물려주는 척 해가지고 어쩌는가 보자 하면서 광해군의 마음도 들어보고 또 그 국민들 지지도 광해군이 선조보다 더 높으니까 그것도 싫고 그러다가 임목대비가 자기 아들 적자니까 임금 만들려고 선조한테 광해군을 참소하니까 광해군이 아버지로부터서 대단히 비난받았고 또 광해군 이전까지는 왕이 되는 사람은 큰아들 아니라서 그렇지 적자 있는데 광해군 이후로부터는 광해군은 최초의 서자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왕이 되다 보니까 막 심리가 불안하고 왕권에 대한 이 불안감이 심해가지고 저기 한 그 다음에 자기 친형 임해군을 죽이고 그다음에 1612년에 또 옥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순하군이라는 다른 동생을 또 죽이고 1613년에는 또 영창대군을 죽이고 영창대군 외할아버지 김재남을 죽이고 임목대비 어머니인 그 영창대군 외할머니는 제주도 관아에 노비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폐륜적인 요소가 많았고 그 다음에 임목대비가 광해군보다 9살 적은데 실제로는 계모 아닙니까? 계모. 정모지, 정모. 자꾸 이제 정사에 관여하니까, 그,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처음에는 서궁에 유폐했다가 1618년 되면 이제 폐모론 해가지고 어머니 자리를 박탈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임금이나 황제가 되면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임금 자리를 안 뺏기는 것, 두 번째는 오래 사는 것. 두 가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된 사람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미신 같은 것은 되게 믿어요. 임목대비를 어머니 자기가 박탈하는 게 폐모로인데 폐모를 일으켰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광해군이 쫓겨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설명하는 유교 국가에서 폐모살제,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였대. 형님도 하나 죽였고 동생 둘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교 국가에서 폐륜적인 어느 누구도 총효를 중시하는 유교 국가에서 어머니를 자격 박탈하고 형제간을 죽인 사람이니까 그게 없다. 임금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렇,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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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
서울 시내가 불바다가 되어버렸는데, 서울 시내 불 지른 것은 실제로는 외놈들이 아니고 외놈들이 들어오기 전에 백성들이 먼저 불 질러버렸어요. 그 피난 가면서 피난도 소리도 안 하고 밤에 비 오는 밤에 살짝 나가버리니까 백성들이 평소에 부역이나 세금에 시달리다가, 근데 국가가 세금 받아 먹고 부역시키면 전쟁 때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안 하고 임금탄을 놔버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서 경복궁에 무시 불 다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서울로 돌아오니까 살 곳이 없으니까 토목공사를 많이 벌려가지고 토목공사를 많이 벌려가지고 백성들을 불러왔다가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세금도 많이 걷어먹고 강제로 부역을 시키고. 여러분들 뭐 50년대 6.25 사건 나가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동네에서 집 있는데 상칸집 하나 짓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대원군이 경복궁 짓다가 나라가 망한 판인데 그보다 한 200년 전에, 그 300년 전에 그 궁궐을 몇 개를 지었으니까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몇 개를 지었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이제 도탄에 빠지겠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쪼개진 문제이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 과대한 토목공사. 또 심지어는 미신만 믿어가 아니고 강해군이 서울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는 일어나기 10년 전부터 그 요동총독, 그 요동총병 이성량군은 이여송의 아버지가 누르하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누르하지가 맹세하면서 1582년에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하고 명나라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60년 동안 전쟁해가지고 1644년에 명나라가 망하는데, 근데 광해군 때는 우리는 이제 명나라의 형식적인 그 봉함을 받아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와 더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오랑캐를 치는 청나라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1618년에 명나라에서 조선한테 청나라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칠 테니까 군대를 보내라 해서 강해군이 처음에는 이제 황제 명령이 아니다 보지라 하니까 황제 명령이 직접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강홍리 군은 장군을 뽑아가지고 몇천 명의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광해군이 너무 청나라한테 적을 지지 말고 그거 싸우는 척하고 막 사실을 봐가지고 항복하라 했는데, 그때 사하르 대전이라고 명나라가 청나라를 섬을하려고 4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벌였는데 청나라한테 전멸당합니다. 조선군도 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당할 판이니까 강홍립이 마지 못해서 왔다 하면서 청나라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인조 반정할 적에 명나라를 배반했다가 사대를 잘못했다가 그 광해군을 쫓아내는 35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제목이 태모살제, 토목공사를 과다히 벌려가지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다. 그 다음에 외교를 잘못했다. 이런 등등이 일어나가지고 1623년 3월 11일 날 일을 시작하고 음력 3월 13일 날 완전히 이제 인조가 즉위합니다. 인조 그런 사람은
선조의 손자한테 광해군이 배당을 보이잖아요. 이부라 그런 사람의 아들인데, 선조의 아들 가운데서 이 정원공 사람이 제일 포악하고 못됐고 패륜적이고 해가지고 그 당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광해군보다 5살 적은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기록에 보면 매년 백성을 10명 이상 살해했다. 광해군의 큰아버지 태이고 선조의 형님 되는 하원공군은 그 부인, 자기 이제 종조 할머니 댁인데, 자기 이제 백모 댁인데, 이 정군이 자기 큰어머니 머리채를 끌고 끌어당기고 그 집 종을 죽이고 이런 정도의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이름은 유종인데, 조선 후기의 모든 임금들은 다 이 백성의 지탄을 받던 정군 그런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뭐 대원국이고 무엇이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광해군이 아까 말씀드린 그 대북파가 광해군을 둘러싸고 일단 독재를 하니까 나머지 소수 정당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광해군을 내몰 계획을 하는데, 이 대북파에서는 그 정보를 모르고 점점 소수 정당끼리 결합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가 1623년에 정권에서 쫓겨난 서인들, 주로 일곱 그다음에 일곱 이기, 그다음에 무게성원, 그다음에 사계 김장선 이제 살아있고, 이런 분들의 제자나 그것들을 그다음에 남인과 북인은 본래 같은 뿌리인데 광해군을 누구래가지고 대북파가 이제 자리 잡으니까 남인들이 다 처음에는 광해군 정권에 좀 관여했는데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남인하고 이제 서로 결합을 하니까 거기 인조반정의 세력인데, 1623년 3월 23일 날 완전히 인조가 저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야기인데, 앞에 쭉 요약하면 인조반정 이후로 이제 영남은 완전히 중앙정계에서 도태가 되고, 그다음에 개설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우선 학문적으로도 지도권을 잃어버리고 남명학부가 괴멸됩니다. 그다음에 큰 서성이 안 나오고 학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인조반정 이전에 그 상황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인홍은 나중에는 뭐 역적으로 몰려가 있고 처형을 당했지만도 초반에는 아주 강직한 인물이고 합천 출신인데,
아주 강직한 인물인데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도 크게 하고 해서 공을 많이 세운 그런 분인데 인조 반정 이후에 처형됐어요. 88세인데. 그 다음에 이첨은 원래 서울 사람인데 정인홍의 제자택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광해군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정인홍은 광해군이 저기한 이후로는 관직에는 있지 않고 영의정 자리에 있었지만도 주로 고향 합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 쫓겨나니까 하루아침에 정인홍은 이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처형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70이 넘으면 사람이 70을 넘으면 사형을 안 시키고 또 정성을 지내면 사형을 안 시키는 법인데 정인홍은 이제 바로 목을 잘라가지고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첨은 술에 뒤에다가 이제 술에 두 채에다가 시체를 매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찢어 죽였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 남명학파는 조정 전개에서 진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북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북인이 없어지고 한 60명이 처형되고 200명이 기억하니까 북인이 없어지니까 일부 남은 북인들은 다시 원래 뿌린 남인을 가고 영남의 남인들이 되고 그러는데 일부는 정반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들을 죽이는 서인이 돼버립니다. 서인 노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영남이 완전히 왕이가 돼버리고 그 조선이 망할 때까지 1623년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 또 정권을 잡은 인조반정 때 정권을 잡은 서인 노론들이 영남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강성파 경상감사, 강성파 각 고을관을 보내가지고 이 남인들을 이제 자기들 패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싸움을 붙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덕천서원에 출입하는 다 같이 남명 선생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끼리도 파가 갈려가지고 덕천서원 안에서도 남인 유생이 있고 노론 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의 불행이고 이 노론들의 아주 원거리 조정에 의해서 영남의 유림들이 조정을 당합니다. 이런 경향은 오늘날까지 없잖아요. 유림의 가장 큰 피해가 이 분열 파쟁인데 영남의 유림들이 노론들의 조정에 놀아난 꼴이 되었다. 그런데 경북은 이제 퇴계 후손들이니까 또 이 서인들이 퇴계는 당파 이전의 인물이니까 형식적으로나마 존경을 해요. 남명은 내암을 가리킨 서생을 해가지고 존경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또 영남의 퇴계와 남명 합합끼리의 또 갈등도 조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북파가 남명세는 나왔지만도 남명세 자체는 아닌데 정인홍은 좋은 면에서는 아주 강직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분인데 1610년에 그 성균관 문묘에 동방오현, 한은당 김경필, 일두정여창, 정암 조광조, 회제 이현적, 태계 이황을 종사할 적에 그 일이 있을 적에 정인홍이 정면으로 반대해가지고 퇴계와 회제를 비난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종사하는데 남명조식 선생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남명조식 선생을 이거달라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퇴계와 회제 이현정은 안 된다 하니까 대부분 전국의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퇴계를 중요하다 보니까 퇴계학파와 이 대북파 남명학파에서 갈려나온 대북파는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대북파는 퇴계학파의 비판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게 하나의 또 이제 재생하지 못한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율곡학파, 기초국사를 실제로 이제 1589년에 수구당 최인경 등 그 남명의 제자가 처형되는 그
그런 판국에서 그 총 재판 책임자가 서인 정철입니다. 정철인데 서인 정철은 이제 우계 성훈하고 친구고 또 율곡 이는 그때 죽었지만도 율곡 이하고 친구니까 율곡과 우계의 영향으로 정철이가 동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핍박에도 봐가지고 율곡학파를 대단히 비난하기 때문에 율곡학파하고 또 대북파하고도 갈등이 생긴 아주 사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서예 유성룡은 퇴계의 대표적인 저자인데 임진왜란 때 외놈들과 화의를 했다 해가지고 또 임난 끝나자마자 삭탈관작 해가지고 조정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퇴계학파 가운데서 서예 유성룡 학파하고도 관계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계성원은 이야기했고 우계성원은 뒤에서 송강 정체를 조정했다 해서 정인홍이 삭탈 관작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우계 학파하고도 사이 나빠집니다. 전국에 좀 이름 있는 학파하고 대북파하고는 관계가 아주 나빠지기 때문에 인조 반정 이후로 대북파는 이제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북파 하던 사람들이 나무이 되어버리고 또 아예 서인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남명학파 내부의 분열 책 보면 296페이지 그 1613년 영창대군 죽으면 이 터질 때 겉으로는 이천이 주동하고 영창대군은 적자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광해군을 살려놓으면 두고 자기 왕권에 불안 요소가 됩니다. 영창대군은. 그러니까 화근이 되는 그런 존재인데 1613년에 그 문경세제에서 7명의 그 서자들이 은행상 파는 장사를 갖다가 죽였는데 그 이첨이가 사람 보내가지고 그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재남 시킨 대로 했다. 김재남이 영창대군을 추대하기 위한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고백하면 살려줄 것만. 그러니까 그 7명이 아주 고관 대작들의 서자인데 세상에서 발 못 붙이니까 강도로 변해가지고 문경세제에서 헌행상을 탈취하는데 이첨의 꼬임에 의해 가지고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재남 시킨대로 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첨이가 그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그 7명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창대군을 추대하려고 사건을 벌였다 보니까 김재남은 죽이고 영창대군은 처음에 이제 강화도로 기양 보냈는데 그 다음에 강화 부사가 방에 불을 많이 타가지고 그냥 태풍 먹고 쪄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채미가 이제 조정을 자중하고 정일홍은 요 집도 그 조정의 권력을 멀리서 잡고 있다. 조정의 권력을 멀리서 잡고 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조선 후기에 정치에서 크게 자중하는 살림입니다. 그 대표적인 살림이 구암 송시열, 서인 원론의 구암 송시열. 남미로 공통된 미수 흠호. 그런 분들이 조정이 없이 시골에 묻혀 있어도 조정을 좌지우지한다. 요집 조건. 그 해인사 가면 제일 높은 분이 해인사 주지 같지만도 그 뒤 산속에 있는 백년원에 있는 성철 스님이 해인사 주지를 갖다 부르는 것 같으면 밤낮에 부르는 것 같으면 해인사 주지가 그 산길을 갖다가 발이 안 보이도록 뛰어 올라간다. 해인사 주지가 제일 높은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듯이 이 살림 꾸는 것이 조정이 위험하니까 조정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인데 이 내암 정인홍이 우리나라 살림의 시초다. 서인은 불공의 제자고 구암 송시열, 동춘당 송중길, 문명에 배양된 구암 송시열, 동춘당 송중길의 서석인데 이분이 인조반정 이후로 서인의 살림을 지게 있습니다. 그 살림이 얼마나 강하냐면 조선 후기에 가면 서울에 이름만 있는데 십정성 불리일왕 불리는 뭐만 못하다 뭐만 못하다 백문 불리는 동쪽입니다. 10명의 정성이 한 명의 왕비보다 못하다. 정성이 임원을 보면 면회 신청해가지고 또 상소문서 가서 임금님 쭉 읽으면 임금이 보다 안 하지. 근데 왕비가 임금이 누구 가니까 아무개 그 사람 훌륭한데 굽디다 좀 켜주이소. 아무개 그 사람 형편없다고 굽디다 쫓아내서 보면 지금 청와대도 지위가 아니고 거리라고 하는 거리. 임금하고 대통령하고 관계 거리가 그러니까 10명의 정성이 한 명은 완전 못하다 했는데 그다음에 보는 이거 못했습니다. 시왕비 불려 일사위 10명의 왕비가 한 명의 살림보다 못하다. 살림이 뭐지? 그 명나라 말기 나라 망쳐먹은 그 한관 위충이 있는데 내시 황관인데 조정에 뭐 병조판서고 뭐 대장군이고 뭐 정세유 간에 임금한테 보고하기 전에 이 황관한테 다 보고합니다. 또 임금 만나고 나가서도 황관한테 보고합니다. 임금은 허수아비고 이 황관 위충현이가 최고 실권자인데 조선 시대도 이 살림의 의견이 임금을 좌지우지했다. 근데 정인홍은 광해군 초기 조금 비슷하다가 나중에는 한 번 딱 올라왔고 소리 안 오고 합천 시골에 있으면서도 여기정 자리를 한 4, 5년 찾아오고 있었어요. 여기정 자리를 비워놨어요. 그만큼 그 당시 대우파가 정권을 쥐고 있었고 광해군 마음대로 했는데 그 많은 다른 학파하고의 갈등 때문에 인조 반정 이후에 아무도 동정한 사람이 없고
인조반정 위에 동양 사람이 없으니까 영남이 인조반정 이후에 중앙정권에서 완전히 도태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영남 학자들 퇴계남용 이후로는 서울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안동의 대산 이상정 그런 분이 퇴계 이후 큰 학자고 저서가 100건이 넘는데 서울 사람들이 영남에 이 상정권은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정도 돼버립니다. 지금도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서 영남에 대한 그냥 사람들이 무심히 봐서 그렇지 영남에 대한 기록이 영남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광해군 때 영남 남명학파가 다시 영창대군 처형을 문제로 해가지고 대북과 소북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데 이 이제 대북을 대표한 사람이 정인홍이었고 소북은 정인홍의 영창대군의 처형에 반대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분이 지금 거창안이 수전에 들어가는데 강동 그런 데 있는 영창대군을 죽이면 안 된다고 이제 정인홍한테 강하게 비판합니다. 영창대군 죽이면 안 된다고. 그리고 강화부 사도 있으면서 영창대군을 많이 갖다 놨고 불을 계속 떼가지고 쪄서 죽인 강화부 정관을 죽이라고. 정황을 죽이라고. 동계정원은 본래 이제 아는 사람인데 대학 정의봉은 가장 높은 저자입니다. 지금 거창에 속하지만도 그 거창 기백산 밑에 그러니까 내암 정의봉이 이제 동계정원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기한을 보내봅니다. 제대로 기한 보내가지고 10년 동안 만 11년 인조반정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외에 강대수 그 다음에 오덕계의 아들 또 설악 이대기 등등 해서 정인홍이 영창대군을 죽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처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와서 뭐 정인홍을 좀 지지하면서 정인홍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동계 같은 분을 이제 기양 보내가지고 10년 동안 용서를 안 했잖아요. 이제 정인홍 양이 아니고 이첨이 하기라고 굳이 많은도 이첨이가 정인홍의 말을 들으니까. 이 정인홍은 광해군 때 함로 올라섰을 때 당신이 가는 것 때문에 누구를 믿고 정치를 할 거고 하니까 그때 내암 정인홍이 광해군에 추천한 인물이 이첨입니다. 그게 이첨이 한 일이만도 이첨이 한 일이라 해도 정인홍이 책임을 안 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정부는 영창을 죽이는 반대했지만도 남영생이 제자하고 어떻게 되지만도
이게 북인이 된 적이 없고 남인으로 보내야 됩니다. 남인으로. 그런데 나중에 내암 정인홍이 1623년 처형돼가 있고 시체가 버려져 있으니까 그때 정인홍의 시체에 손을 대면 정인홍을 옹호하면 자기도 역적에 몰리는데 자기를 10년 동안 기양 보내 정원이 정경에서 불려와가지고 내암 정인홍의 시체를 거두어가지고 장례를 지내줬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또 무엇이 가는 것입니다. 인도 반정이 유리에 불어났으니까 인도 반정 직후에 정원이 살인되는데 내암 정인홍의 시체를 갖다가 정원이 그 수습할 그런 날짜가 안 맞는데 그런 이야기가 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모론이 일나니까 또 대북안에서도 또 페모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니까 북인 정권이 또 한 번 이제 분열됩니다. 그 다음에 대북파가 이렇게 이제 설치니까 그 남인들도 그 대북파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고 심지어는 1604년에 남명집이 처음 나올 적에 남명집 그 맨 뒤에다가 그 사천 출신의 구암이정이 나중에 남명선하고 사이가 틀려가 있고 절교를 했는데 자기가 신세 하소연하는 편지를 갖다가 퇴계선한테 보냅니다. 퇴계선한테 보내니까 퇴계 선생이 막 갚지 말고 그냥 좀 초인하게 지내라 그런 답장을 보냈는데 그것을 남명을 비난한 것이라 해가지고 구암 이정한테 보낸 퇴계선의 편지를 갖다가 남명집을 발간하면서 남명집 뒤에다가 싣고 남명집 서문이나 남명 또 요갈명이나 등등해서 퇴계를 은근히 비난하는 그런 걸 많이 실험을 해서 또 완전히 퇴계를 존경하는 남인과 서인들로부터 정인홍이 고립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반정이 났을 적에 결국은 백성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동안 정인홍이 너무 대북파만 횡포 부르다가 고립됐기 때문에 인조반정이 성공할 수 있고 강혜군이 자기의 신분 때문에 계속 일륜에 거역하는 폐모, 그다음에 형님 죽이고 동생들이 죽이고 또 계속 영모 사건 처리하고 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인조반정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래서 인조반정 일나고 난 이후로 남명학파는 이제 해체돼 버리고 인조반정 덕분에 율곡 우계의 그 후신인 사계 김장생의 학파가 득세를 했다. 298페이지까지 대충 설명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29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99페이지, 298페이지까지는 앞에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대충 다 줄거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회 가시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99페이지 인조 반정과 사기학파의 등장.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도 인조 반정 이후로는 율곡의 제자인 사계 김장생 그 학파가 우리나라를 뭐 정치적으로, 뭐 사상적으로 거의 지배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데 그 역사를 보면
성의자가. 원래 옛날에 관찬 사서는 관찬 사서를 정사 부르는데 우리나라 관찬 사서는 이제 삼국 사기, 고려사 이거 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선시대는 역사 기록만 있지 조선시대 역사를 다 편찬한 적이 없어요. 본래 옛날에는 자기 당대, 자기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역사를 편찬하면 처벌받습니다. 지금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학교 가서 너무 현대사를 많이 지구해가지고 정권 옹호용 책자가 되어 있는데 현대사는 다음 적어도 한 50년 지난 뒤에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국사학교 것을 이용해가지고 정권 연장 혹은 정권 힘 보태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역사가 뭐냐? 역사가 모르겠어요. 찾아가서 말로. 역사는 연기자의 얼굴이다. 채무령구는 배우가 있는데 뭐 깡패로 나올 수도 있고 임금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분장하는 데가 다르니까 김지미 뭐 다방 매지로 나오다가 왕비로 나오다가 그거는 좀 웃기는 단말인데 대학 교수가 뭐냐? 대학 교수 모르겠어요. 쉬운 것을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저는 어렵게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쉬운 것을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사는 뭐냐? 여러분 뭐 교수님도 출신도 있고 교사 출신도 있겠지만 또 중고등학교 교사는 뭐냐 하면 학생들 하는 이야기로 자습서를 학생보다 10분 전에 보는 사람. 그다음에 유행이 뭐냐 하면 유행은 현명한 사람이 속으로 비웃으면서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 넥타이 넓고 맨다고 뭐 처벌하는 거 아닌데 다른 사람 좁은 넥타이 메고 있을 때 넓은 넥타이 메는 것 때문에 그만 저질러 기가 죽잖아요. 동전이 요즘은 길게 하는데 짧게 하는 것 때문에 또 그것도 기가 죽고. 그 다음 고향이 뭐냐? 고향 보면 안 가면 가고 싶고 가보면 별것 없는 곳. 이것도 이제 역사가 뭐냐고 연기자의 얼굴이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또 맞는 말이 이승만 대통령 나쁘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나쁘게 할 수 있고 좋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고 광해군도 마찬가지고 인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무능한 임금이 인조다. 인조 반정해가지고 자기들은 정권을 잡았지만도 광해군은 그래도 국제 정신을 좀 알아가지고 양면 외교를 해서 국가를 도탄에 안 빠지게 했는데 인조 반정 이후로 인조는 그 망해가는 명나라 아까 했지만 1582년부터 청나라 원사라고 1649년 나왔는데 1623년에 정권을 잡은 인조가 다시 국도의 중요한 사정이 다 잡혀가지고 그 광해군 첨단 조항 중에 하나가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명나라는 망해가고 청나라는 강하다. 역사에서 중국 나라고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오랑캐 나라 해가지고 무시하지만도 청나라는 명나라보다도 세금이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임금이 데리고 있는 황간이란데 그 다음에 후궁의 수도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백성들은 상당히 위했고 역사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나라인데 광해군이 국제 정세를 살펴가지고 양면역으로 펼치는데 완전히 보수 반동을 해가지고 다시 인도가 숙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보다도 이제 성장을 그대로 더욱더 강합니다. 이거 1492년 나라 연산군 제기할 때쯤 돼가지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도착하잖아요. 이 1543년에 주세봉 선생이 경북 영주 풍기에 소수성을 세울 때 서양에서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이 싹트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그의 포르투갈로부터 소총을 사들여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무시하지만도 탐구심이 강해가지고 일본에서 바로 소총을 생산합니다. 임진왜란 전에. 그 다음에 언어를 재련하는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는데 우리나라 조직에서 채택을 안 해가지고 무시하고 그것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은 재련하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은을 무진장 수출함을 해서 서양의 조총, 대포 등을 막 사가지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와서 썼어요. 그래서 1592년 평양 전투 때 일본군이 쏜 조총도 포르투갈 제고 포르투갈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명나라 군대가 쓴 대포도 마카오에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만든 그런 대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1492년 이후부터는 누가 무기를 잘 만드느냐, 누가 배를 잘 만드느냐 여기 따라가지고 국가의 국력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하다가 영국 가는 것도 다 배를 잘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 지배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데 조선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과학 발전국가 있는데 세종대왕국 때까지만 해도 자력으로 달력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중국, 아랍, 우리나라 형들밖에 없었고 서양도 못 만들었고 일본도 못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만 자꾸 성장이 실현되니까 나머지 과학기술을 전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조선 위기가 되면 과학기술의 극도의 후진국 그런데도 왕이나 조정의 신하들은 어느 누구도 국제정세라든지 과학기술 발달에 눈을 뜨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있어가지고 우리 성리학은 많이 했으니까 성리학 말고 다른 거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나라가 달라질 것인데 남명선생은 그 당시 성리학의 임점을 느끼고 성리학은 공허한 이론이니까 우리는 실천에 힘쓰자. 정자, 주자가 책을 다 지어놨으니까 우리는 실천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남명선생이 조금만 더 앞서가지고 성리학은 할 만큼 했으니까 우리는 다른 학문을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나라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인조는 광해군이 조금 새로운 외교를 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다 같이 그 조선 총기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학문도 사기 김장생이 성리학자니까 성리학 인면으로 김장생, 우암 성시열, 동춘, 송중길, 자기 아들 김집 이런 분들이 전부 이제 성리학에만 매몰돼가지고 조선이 망할 때까지
성리학만 이제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을 욕을 하고 일본 놈들 나쁜 놈들 남은 나라 침략했다고 그지만도 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일본이 안 왔더라 해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얼마든지 집어삼킬 수가 있으니까 우리 자신이 약하고 병들고 새로운 진취적인 기상이 없고 그렇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한자어 말 중에서 대부분의 말이 일본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쓰지 말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1543년 이후로 자력으로 유럽에 유학도 가고 유럽의 해국책도 명치 주신 이유가 아니고 이때부터 해국책도 수입해가지고 번역하고 지금 우리 한자 말 가운데서 한 20만 단어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단어 뭐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뭐 농학이나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혈압, 혈류, 혈전, 혈맥 등 전부 옛날에 없던 말이고, 그다음에 은행이나 그다음에 회사, 뭐 정권 이런 것도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든 한자 말을 갖다가 빼고 우리말로 써가지고는 생각을 할 수 없고 우리말로도 하는 것들은 하나의 문구를 나타내는데 말이 3개, 4개 되기 때문에 단어로서 압축되지 않고 그런 3개, 4개 들어간 단어가 문장에 들어가면 문장 해석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글 표기에서 아니고 한글 전용을 할 거냐면 그냥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나 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문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 전통과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 한글 전용 하느냐 마냐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문 교육을 학교에서 거의 안 하는데 안 하는 것이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시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처음 하기 전에 표현했지만 기본 한자 1945장도 우리는 중학교 800자, 고등학교 800자, 중학교 900자, 고등학교 900자, 1800자인데 일본은 기본 한자가 1945자입니다. 이거는 뭐냐 보면 1945년 그 폐전한 것을 갖다가 잊지 말고 다시 분발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법으로 한글 쓰지 마라 이거 고등학교에 높을 글자는 교표도 전부 이제 한글 바꾸고 막 했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그 뉴스를 일본의 동경대학 교수들이 저녁에 저녁 먹다가 듣고는 만세를 불렀다고. 왜? 이제 한국은 겁 안 난다. 한국이 한자를 버리면 한국은 자기 을이 빠져버린 그런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 겁 안 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박 대통령은 이제 한글 인용하면서 각 대학에다가 한문학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에도 한문학과 만들려고 몇 번 거리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국문과, 중문과, 철학과, 사학과 교수들이 우리 다 하고 있으니까 필요 없다 해가지고 끝내 안 세웠는데 우리나라는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남아있는 책의 99%가 한문이기 때문에 한문을 모르면 한문 교육을 안 하면 우리 역사를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역사는 다 성자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진시황을 아주 나쁘게 폭군을 하지만도 진시황은 폭군적인 그런 요소도 많이 있지만도 그 다음에 중국 각지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수리 사업을 하고 저수지를 개발하고 도량행기를 통일하고 또 그 정국시대 7나라 글자가 달랐는데 서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소전군은 그것이 진시황이 인위적으로 이사를 시켜가지고 만든 글자 아닙니까? 각 나라마다 글자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글자 모양 하나 통일했고 그 다음에 도량 행기를 통일했고 수레바퀴 넓이를 통일했고 중국 사방에 길을 내고 도량을 내고 관리행성만 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업적이 많은데도 그 다음 시대 한나라가 자기
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앞에 나라를 갖다가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 나쁜 점을 자꾸 부각시키고 좋은 점을 이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국민들한테 지르면 안 돼. 수나라야 양제 천하의 폭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당나라가 자기 나라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나라를 깔아뭉개고 깎아내려야만 백성들의 진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인데 정권이 바뀌면 앞 정권을 이제 매도합니다. 광해군도 인조보다는 100배 나은 임금인데 인조 반영 이후로 계속 홍군 나쁜 척으로 계속 붙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성리자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병주 하동 출신 소설가 이야기하듯이 역사는 성자의 역사지만도 문학은 패배자의 기록이다 해서 문학 역사에서 소외된 그런 이야기로다가 문학으로 많이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5.16 혁명 이후에 군인들이 벼락치기를 하듯이 인조 반정 이후로는 인조 반정에 가담한 사람들이 출전을 하고 또 그들이 모시는 서성, 그다음에 신독제 사계 김장생 학파가 정권을 차지하고 그다음 남인들은 한 30%. 이 남인을 보면 퇴계학파입니다. 퇴계학파를 대선이거든 정부 정권 운영이 안 되니까 퇴계학파는 수용합니다. 요건 아까 대북이 100% 대북 그래가지고 망했으니까 거기서 교훈을 해가지고 서인들은 주도권을 우리가 잡고 조금은 이거 하면 밖에서는 반대가 되는데 이것은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고 하니까 북인보다도 훨씬 이제 좀 튼튼해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인조 반정 이후에 반정 공신 김유, 이기, 신경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직을 맡지만도 영의정은 남인 출신이고 광해군대 시발 받았던 우리 이원님을 영의정으로 주장합니다. 우리 의원님은 키가 말로는 그 기록에 의하면 5자가 안 됐다 그러는데 한 등성평이가 키가 150인데 한 150cm 좀 됐겠지. 그러니까 이제 동고 이승평 그런 분이 명종 말년부터 선조 초기가 정성인데 우리나라 4대
4대 명정서입니다. 남영생 친구고 최강 친구입니다. 이분한테 이제 그 당시 명종 임금이 정성감을 하나 추천하시오. 그러니까 정성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번 데리고 보라. 근데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조금 더 몸이 좀 괜찮으면 데리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 임금님이 동고 정성한테 내가 쓰려고 준비해놓은 그 산삼이 몇 건 있는데 요거까지 가서 그 사람 다른 미가 아니고 그냥 좀 건강 좀 보완해가지고 데리고 오셨겠는데 그 뒤에 데리고 왔는데 이 풍차가 너무 초라하니까 그 명종 임금이 보고는 아이고 괜히 내 산삼만 세건 내비있다 이거예요. 근데 키가 워낙 작아가지고 이제 커플에서 안 있겠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많이 했는데 키가 작은 사람은 뭔가 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분을 사도 큰 거 사버리고 물건을 만두를 먹어도 작은 만두 먹고 큰 만두 먹고 하는데 이제 뭔가 작은 사람 보여줘야 되는데 이분이 키가 작으니까 좀 속으로 콤프레스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관상 군산에서 가니고 관상 보러 가는데 10m에다가 구볼 갖다가 새치 한 9cm 높이 가지고 높은 실을 신고 이제 갔어요. 그러면 관상제가 보니까 아이고 참 아깝다. 왜 보니까 당신 키가 새치만 작았으면 얼마나 좋겠노. 새치만 작았으면 정성됐긴데 키가 새치가 뭐 커가지고 별이 나왔다. 실제로는 이제 높이가 새치됐으니까 서로 기분이 좋은 거지. 근데 이분이 이제 정성을 영의정을 뭐 5번 했는데 이중경이 이제 이분 관상 보니까 영의정 상인데 이중경이란 분이 하는 말이 나는 정성을 해도 복만은 정성이만도 자네는 정성을 하긴 하겠는데 자네는 복 없는 정성이 돼가지고 고생 많이 하겠다. 근데 광해군 때, 평고론 때, 또 인조, 또 반정 때 서인들이 이제 민심 수습용으로 이제 또 정권이 좀 규합용으로 요즘 연립내각 하듯이 영의정을 남인으로서 백성들의 명망을 받고 있는 우리 이원희 정성을 추구했어요. 그때 이제 여주에 이제 그 기행가가 있었는데 정엽군은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반정한다고는 그런 암시를 주면서 우리 쪽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근데 정엽이라고 본 사람이 가가지고 말은 못 꺼내고 같이 모시고 자면서 그냥마다 옛날에 방에다가 요강을 갖다가 갖다 사는 요강 빨치 있는 요강을 방 장에서 잡고 이제 머리맡에 갖다 놔니까 이원익 선생이 이제 hun지차고는 끝나라 유명한 세상에 이윤의 뜻이 있으면 괜찮지만 이윤의 뜻이 없으면 안 된다. 유인지지적가나 무인지지적가. 이윤은 그냥 당나라의 건강한 정성인데 탕임인데 그 탕임금 손자가 임금제를 맡았는데 방탕하니까 임금을 쫓아내가지고 할아버지 산소가 가지고 3년 동안 회개해가지고 다시 임금을 모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권욕에 손잡히가 아니고 관정을 하면 안 되고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면
된다 했는데, 뭐 그때 때리는 사람들이 정권욕에 이해가지고 그때 때렸다 이렇게 되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원익 경색이 영의를 맡았어요. 그런데 인조가 맡고 나서 괜히 너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명단하고 생각하는 사무직에 지금 이쪽에서 우리나라가 명단을 지지하니까 이 보안을 지기 위해서 청나라 북한 군대가 뒤로 돌아가니고 군단을 쳐들어와서 인조한테 형제의 동맹을 맺고 돌아갑니다. 명나라 편한다고 그랬다고. 근데 우리나라 성이라고 하면 아무 필요 없는 성이고 지도 우두머리 몇 사람을 위한 성인데 우리나라 성이라고 보니 전부 어떻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평지에 있는 물자나 자원은 전부 다 저기에 내주버리고 몇 사람이 양치하고 쭉 올라가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우리나라 치들어오면서 이 성을 건들 필요 없이 그냥 불로 바로 와버리면 돼요. 또 남한산성에서 올라가 인조가 있었지만 산성에 올라가 있으니까 가지고 간 양식 떨어지면 함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은 오래되면 100편성입니다. 그 제일 웃기는 것은 그 창녕에 있는 화왕산 동고로 해가지고 임진왜란때 한 900명의 유명한 사람들이 화왕산에 올라가서 외농과 대전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침략하면서 저 화왕산 꼭대기에 가서 전쟁할 필요는 없어요. 진주성은 이제 나중에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리고 영남의 유명한 집안 900명의 조상들이 그 산속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성을 지키면서 외놈과 싸웠다고 하는데 화왕산 그 이름도 가보시지만은 그 조그마한 산 꼭대기에 900명이 주둔하고 있으면 그 보급은 어떻게 하며 우물도 없는데 물은 어떻게 먹는다. 전부 거짓말. 그 역사를 볼 적에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의 역사, 성장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그대로 보면 한판이 속힌다. 맹점은 진실서면 불리무서, 진실서면 불리무서. 오늘 뭐 성경입니다. 책을 다 믿으면, 모든 책을 다 믿으면 책이 없는 거다. 비판적인 시각, 자기의 판단이 선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책을 무조건 믿으면 책이 없는 거 못하다. 사람도 이제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바른 사람 있지만도 거짓말 하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믿으면 결국은 망하듯이 책도 모든 책을 다 믿으면 책이 없는 거 못하다. 그러니까 특히 역사책은 승리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잘 보고 그거 판단을 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봐야 된다. 그럼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못하면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좀 낫다. 그래서 김장생의 제자들이 주로 이제 이 반정의 공신들이 되니까
김장생의 서성인 율곡 2와 국외 성원 등이 성균관 향교 문묘에 공자사당 문묘에 종사됩니다. 문묘 종사되는 것은 학자로서 가장 여유로운 도시가 공자사당이 문묘에 같이 공자대성전에 같이 오셔있는 문묘 종사. 자기 서성의 반전 공신들의 서성의 성이 일곱 이인과 국의 성원이 공사되고 사계 김장생하고 그 아들 신족대 김집도 용서되고 자기 아들 김주동이 용서되고 그 뒤에 또 이제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중길 등 해서 문묘 종사됩니다. 그러니까 인조 반정 이후로는 성균관 문묘, 향교 문묘에 종사되는 분이 전부 이제 서인 노론 계열이고 남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묘까지도 당파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숙종 때 잠시 남인이 정권을 잡았을 적에 남인이 정권 잡았을 적에 율곡하고 우계를 또 문무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냈다가 남인 정권이 한 10년 계속되니까 그만 다시 또 이었고 그 다음에 뭐 박세채, 김인우 이런 분들도 다 그 다음에 중봉, 조건 이런 분들도 다 노론계열의 학자이기 때문에 문묘 종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 이후로 남인들은 정계에 나갈 수 없었고 103일이 되지 학계가 형성될 수가 없었고 학파가 형성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영남의 사람들, 우리 경상남도 쪽의 사람들은 공부를 하려고 하면 큰 선생이 없기 때문에 저 경북의 태계학파나 기호 쪽에 율곡학파에 가서 제자가 됩니다. 그 당시 경쟁 어려울 적에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생이 됐겠어요. 그리고 이제 경상도 각 지역에 당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1700년대 말기에 정조가 임금이 되면서 정조는 당파 사업에 많은 희생이 되었고 또 서인 어른들한테 공부가 있기 때문에 남인들을 무시하는데 유명한 정성, 보남 최재봉, 실학자 다산 정약용 이런 분들이 남인인데 정조 때 발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남 지방을 조금 더 옹호하고 우대하니까 경상우도 우리 경남 지방에서 1800년대 중반부터 많은 학자들이 나옵니다. 만성 박치복, 후산 허유, 당계 김인섭, 물성 김민우, 김진호, 그 조금 뒤에 면우 각종석 선생이 나와서 전국 최고의 학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문집 공양이 성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자를 갖다가 도서말리 한 800명 정도 이러고 도서말리 가면 이 경상우도 이 서부 경남 이런이
학자가 많이 나오는 곳으로 다시 이제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면우각종 선생, 또 회봉 하겸진 선생, 중재 김항선 이런 분들이 전국 제1의 학자가 되고, 이 경남 지역에 한문학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또 문집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남명학파가 뭐 다시 이제 부흥하는데, 이분들은 꼭 남명학파가 아니고 학파지로 보기 때문에 태계학파에 속하면서 지역이 남명학파이기 때문에 남명과 태계의 학문을 융합하는, 실제로 중시하는 남명의 특징과 저술을 중시하는 태계 학통을 합해가지고 융합적인 학문입니다. 오늘날 뭐 지도지 금방 교설 가운데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같은 우리나라의 뭐 옛날에 대학학자이기 때문에 적대관계가 아니고 서로 좋은 점을 배우는 이 융합적인, 서로 상호 보조적인 태계와 남명학과를 좋은 점을 다 규합해가지고 저술도 많이 하고 또 학문도 깊이 하고 그러면서 실천도 강조하는 그런 학자, 그런 학풍이 형성돼야만이 바람직한 학풍이지,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인조반전 같은 그런 회오리 바람이 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오늘날 뿐만 아니라 항상 유교는 공자 명제부터 군자 선언하기 때문에 유교의 가장 큰 대장이 파벌, 방판. 군자 소인이 구분이 없잖아요. 몸무게가 70kg 이상은 군자, 70kg 이하는 소인 안 되잖아요. 자기하고 친하면 군자, 자기하고 관계가 나쁘면 소인 안 된다. 그러니까 분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싸우면 또 원수가 생기고, 원수는 또 원수를 낳고 하기 때문에 융합하고 상대적인 낙동강물과 남강물이 만나듯이. 그래서 우리 그 마지막에 304페이지 결론을 읽어보고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실천을 306페이지 실천을 중시한 남명 조직의 교육 방법에 힘입어 남명의 자들이 임진왜란을 당하여 목숨을 걸고 어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출한 공을 세우게 되었다. 어병 거는 것이 목숨만 거는 게 아니고 7년 동안 자기가 거느린 그 군사들의 무기, 보급, 그다음에 의식 제공 다 해야 되니까 자기 재산도 다 들어갑니다. 오늘날 뭐 민주가 투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그래서 선비들이 뭐 했냐고 막 이제 비난하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유학이나 향유 같은 것을 뺏다가 본 사람이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 지식인들 가운데서 임진왜란 때 어병한 사람도 선비고, 조선 말기에 어병한 사람도 선비고, 일제 때 독립운동한 사람도 선비고, 상해 임시정부를 일으킨 사람도 선비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바르게 살면서 국가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를 수양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것이 옳은 선비다. 뭐 잘난 체하고 착지하고 뭐 남을 핍박하는 것이 선비가 아니다. 그만큼 어병 가치를 오늘날 사람들이 잘 모른다. 평소에 남명의 학덕을 흠모하여 남명을 조정에 참여시켜 정치하기를 감망했던 선조는 남명을 불러내는 데 실패했지만도 남명 사후 제자들을 조정에 많이 발탁하였고, 선조 후기에는 남명 제자들이 조정에서 힘을 얻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윤홍 등은 광해군의 적기를 결정적으로 도왔고, 광해조선은 정윤홍 이첨을 중심으로 대북 정권을 형성하여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인홍의 대북 정권은 율곡학파, 우계학파, 태계학파, 그다음에 영창대군 옥사, 패모론 주창, 공정한 큰 인물 등 축출, 이원익, 이원영, 이하모 다 쫓아냈어요. 고립을 자초하여 결국 인조반정의 빌미를 정화했습니다. 인조반정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인조반정이 일어나니까 정권 빼앗기니까 정인호를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이 처형되거나 파면되었고 결국 이것은 남명학파의 침몰을 가지고 말았다. 반면에 율곡 우여의 뒤를 이은 사계학파는 전국을 완전히 장악하여 요직을 거의 다 차지했고 그 하면서 청엄 김상은이 왕비 자리를 절대로 뺏기지 말아라. 왕비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벼슬을 주되 조금씩만 주고 아니고 2조 참판, 총무처 차관 이상은 올리지 마라. 이렇게 독재를 하면서 약간 양념으로 남인들을 회유했습니다. 그래서 학계도 율곡학파가 주도권을 쥐게 되어서 조선 사회의 각 방면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대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나 강의에 그런 영향이 크다. 대북파의 소멸로 남명학파는 정계에서는 물론이고 학파적으로도 단절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조선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남명학파는 다시 봉하지 못했다. 이 경남지방에 많은 학자도 나왔지만도 학명지를 보면 퇴계학파. 남명의 제자인 정인홍은 남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남명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남명 서원 사역을 받고 남명의 시호를 내리게 했는데 인조반정으로 인하여 처형됨에 따라 결국 이도와는 달리 반대파 사람들이 남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정인홍의 정치적 가오가 마치 남명에서 유래한 듯이 그런 제자를 키웠으니까 남명도 뭐 별찬타 확대 증가하여 남명이나 남명학파를 공격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계속 남명은 학문이 없다, 학문을 모른다, 뭐 기절이 많이 되는 그 말을 앞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또 원래 율곡 우계가 퇴계의 제자였으므로 서인들은 퇴계를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계만 높이고 남명은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것이 서인들의 입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영남 지역을 분열시키려고는 그런 고도의 전략이고 영남 사람들이 서인들의 이런 고도의 전략에 놀아나가니고 지금까지도 퇴계와 남명을 적대시해가지고 서로 비판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김유, 이기 등 반정공신 대부분은 사계 김장생이 이끄는 사계학파에 속하고 인조 반정 이후 조정의 정권은 물론 송시열, 송중일 등이 나와 조선의 학계를 주도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분리되기는 했어도 사계학파의 범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고 조선 말기까지도 우리나라 정계와 학계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당정이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나라가 정화가 됐는데 노론 서인 일당 독재가 되니까 아무도 정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조선 말기에 고관대장이 대부분 노론들이고 일본 놈한테 그 은사금을 받아먹은 사람들도 거의 90% 이상이 다 노론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조반정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 집단은 남명학파이고 우리 영남지방, 특히 경남지방이고 최고의 수혜자 집단은 기호지방인 사계학파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땅팔고 나누건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늘 가는 것이 모든 땅팔이 다 융합해가지고 하나가 된다. 좋은 점을 배워서 산다. 우리가 논에 보면 삼인행이면 필려산이다.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서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했는데 좋은 거는 배우고 나쁜 거는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자기 반성의 재료를 삼으면 자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6.25가 쇠퇴한 이런 마당에 6.25끼리, 서원끼리, 학파끼리 싸우면 다른 학파에서 지금 더 안 좋게 보고 더 망하는 게 돼. 지금 경북에서 지금 서원을 새로 지어가지고 다시 뭐 불씨가 일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6.25의 나쁜 폐단이 당 파지는 습관 이것을 부직하고 있어. 진주환경 초대반의 여러분들은 다 좀 더 대국적인 측면에서
유교를 크게 보고 우리 선인들의 좋은 점은 어느 파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다 배우고 나쁜 점은 반대로 배우면 유교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